늦가을 산안개가 자욱하게 흘러내리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온갖 약초들이 서리를 맞기 전 마지막 기운을 모으고 있었지요. 그 산속 오솔길을 따라 작은 바구니를 든 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홍채율이라 불리는 그 처녀는 22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고 호라비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단아한 눈매를 지닌 그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지만 깊은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처지라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오늘은 더덕이라도 몇 뿌리 캐야 할 텐데. 채율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구니 끈을 고쳐 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산길 곳곳에 드리워진 안개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어려서부터 이 산을 누벼온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바위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채율은 처음에는 죽은 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나! 채율은 깜짝 놀라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젊은 총각 하나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숨은 미약하게 남아 쉬고 있었지요. 이런, 어쩌면 좋을까? 채율은 당황한 마음에 한참을 우물쭈물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총각을 집까지 옮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채율은 급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와 초가집 마당에 뛰어들었지요.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채율의 다급한 목소리에 집 안에서 홍석규가 급히 나왔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채율아. 산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젊은 총각인데 상처가 심해서요. 홍석규는 더 묻지 않고 곧장 지게를 지고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녀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라가 쓰러진 총각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요. 홍석규는 총각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구나. 어서 집으로 옮기자. 부녀는 힘을 합쳐 총각을 지게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채율은 자신의 치마 자락을 찢어 총각의 이마 상처를 감쌌고 홍석규는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지게를 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총각을 안방에 눕혔습니다. 채율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홍석규는 평소 간직해두던 상처약을 꺼내왔지요. 부녀는 정성스럽게 총각의 상처를 씻고 약을 발랐습니다. 이제 깨어나기만을 기다려야겠구나. 밤이 깊어가도록 총각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채율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미음을 끓이고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지요. 그렇게 정성스러운 간병이 사흘째 이어졌을 때 마침내 총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총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채율은 기쁜 마음에 급히 아버지를 불렀지요.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저희는 이 산골에 사는 홍씨 부녀입니다. 홍석규가 다정하게 말하자 총각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해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율이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떠먹였습니다. 총각은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음을 삼켰지요.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 안개 사이로 흘러든 한 줄기, 인연이 두 사람의 삶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흘러 총각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을 무렵 홍석규는 조심스럽게 그의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지요. 소생의 이름은 서준이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온 몸입니다. 준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서당 훈장으로 청렴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의금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거를 찾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적대를 만났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짐은 모두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지요. 채율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홍석규 역시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영감, 집에 계시오? 문 밖에 나타난 이는 이 마을의 유지라 자처하는 박태로였습니다. 살이 뒤룩뒤룩 찐 그는 늘 기름진 옷을 입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들었지요. 특히 가난한 이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빚을 빌미로 괴롭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주인마님? 홍석규가 나가자 박태로는 마당을 휘둘러 보며 수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낯선 총각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니 댁에 손님이 계시다던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오. 박태로의 음흉한 미소를 본 홍석규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이득을 취하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길을 잃고 다친 나그네일 뿐입니다. 곧 떠날 예정이니 걱정 마십시오. 허허, 그런가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혹시 도망친 죄인이거나 역적의 무리는 아닙니까? 박태로의 말에 홍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준이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신 때문에 은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태로는 더 기웃거리며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홍석규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돌아가십시오. 박태로는 아쉬운 듯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꿍꿍이를 품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홍석규는 준이를 불러 심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령 박태로라는 자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한번 눈독을 들인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성격이지요. 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면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당장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채율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으셨는데 어찌 길을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홍석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딸과 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토굴이 하나 있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난을 피해 숨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며칠 더 몸을 추스르시는 것이 어떻겠소? 그 토굴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바위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이 나왔지요. 채율은 그곳에 깨끗한 요와 이불을 깔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더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세요. 제가 하루에 3번씩 음식과 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준이는 채율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처녀가 자신 같은 낯선 이방인을 위해 이토록 정성을 다하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부터 채율은 몰래 토굴을 오가며 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고 집안일을 하지만 해가 지면 조용히 음식을 들고 토굴로 향했지요. 토굴 안에서 촛불을 켜고 둘만 있을 때면 묘한 설렘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일렁였습니다. 채율은 준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준이는 채율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태로는 은밀히 홍씨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집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토굴 입구를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이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토굴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채율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약을 가지고 토굴을 찾았지요. 처음에는 그저 다친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에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토굴 안은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채율이 정갈하게 차린 상을 받으며 준이는 매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요. 애기 씨 덕분에 이렇게 기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된 도리를 했을 뿐인걸요. 채율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볼은 촛불빛보다도 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이 역시 그런 채율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느 날 저녁 준이의 상처를 살펴보던 채율의 손끝이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떨림을 느꼈지요. 채율은 황급히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고 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제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애기 씨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지요. 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채율은 그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지요. 상처가 나으면 그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채율의 마음을 알아챈 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애기 씨,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토록 어질고 아름다운 처녀를 마을의 총각들이 가만두었을 리 없을 텐데요. 채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호랍이 아버지를 두고 어찌 타향으로 시집을 갈 수 있겠느냐는 것, 그리고 이 깊은 산골에서는 마땅한 혼처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이지요. 준이는 채율의 효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씨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채율은 준이에게 산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준이는 한양의 견문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달콤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위험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박태로는 며칠째 홍씨 집 주변을 맴돌며 수상한 낌새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는 홍석규가 집 뒤편으로 향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고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밤 박태로는 부하들과 함께 은밀히 홍씨 집에 접근했습니다. 마침 홍석규와 채율이 깊이 잠든 사이 그들은 조용히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목적은 낯선 총각의 정체를 알아내고 혹시 그가 가진 재물이나 중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태로는 준이가 처음 왔을 때 지고 있던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함께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문서에는 관청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군. 박태로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문서들이 분명 값나가는 물건일 것이라 짐작했지요. 한양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상인들에게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서 몇 장을 빼내어 품에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채율은 평소처럼 토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요. 토굴 주변에 풀들이 짓밟힌 흔적이 있었고 바위 틈새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굴 안에서 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애기 씨, 어젯밤에 누군가 이 근처를 기웃거린 것 같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채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박태로가 이곳까지 알아낸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요. 그녀는 급히 준이의 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령님, 혹시 중요한 물건이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 준이는 황급히 보따리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아버지의 누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몇 장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할 문서들이 없어졌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 은밀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사라진 사실을 안 채율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박태로의 소행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이 그를 추궁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더욱이 그가 그 문서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약초를 캐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태로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그녀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시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채율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태로가 평소와 달리 말을 타고 마을을 벗어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의 품에는 무언가 문서 같은 것이 들려 있었고 표정도 심상치 않았지요. 채율은 망설임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니 작은 주막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박태로는 그곳에서 말에서 내려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채율은 주막 뒤편으로 돌아가 담 너머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막 안에는 박태로 외에도 몇 명의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니 한양에서 온 듯했지요. 그중 한 명은 관복을 입고 있어 관리인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보시오. 분명 값진 물건들일 거요. 박태로가 품에서 꺼낸 것은 바로 준이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채율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요. 관복을 입은 사내가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서찬규와 관련된 문서가 아니오? 이런 중요한 물건을 어디서 구했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만 제대로 쳐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태로의 말에 관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서찬규는 바로 준이의 아버지였고 그와 관련된 문서라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었지요. 이것들은 신중히 다뤄야 할 물건이요. 혹시 이 문서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시오?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산적대에게서 노략질한 것들이니 주인 따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박태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채율은 그의 파렴치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은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상인으로 보이는 다른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때로 큰 권력 다툼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박태로는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미 원래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채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태로가 준이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두면 준이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마저 영영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막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율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니 채율에게 다가왔지요. 애기야, 위험한 일에 끼어들고 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습니다. 채율은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만 왠지 믿을 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할아버님, 저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마. 노인은 채율의 손을 잡고 주막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기 도둑이 있소. 남의 중요한 문서를 훔쳐 파는 도둑이 있다고. 주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태로는 황급히 문서들을 숨기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주막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태로라는 자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문서를 여기서 팔려하고 있소. 관복을 입은 사내는 이 상황을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로서 이런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더러운 일에 관여할 수 없소. 나는 이만 가겠소. 상인들도 덩달아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지요. 당신이 누구요? 감히 남의 일에 끼어들다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한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지. 노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요. 이런 헛소리를. 나는 정당한 거래를 하려던 것뿐이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박태로가 숨긴 문서들을 찾아내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박태로가 항의하려 했지만 주막 주인까지 나서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요. 결국 박태로는 빈손으로 주막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험악한 표정이었지요. 채율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님 덕분에 중요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문서들을 채율에게 건네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문서들의 주인에게 전해주거라. 그리고 조심하라. 박태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채율은 소중한 문서들을 품에 안고 급히 집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신비한 노인이 자신들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말입니다. 박태로가 그 문서들을 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채율이 소중한 문서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토굴로 향해 준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도령님, 문서를 되찾았습니다. 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채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건네준 문서들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애기 씨가 되찾아 주신 것입니까? 채율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태로의 음모와 백운 노인의 도움,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문서를 되찾은 과정을 말이지요. 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채율의 용기와 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기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누명을 풀 기회를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시고 그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채율은 백운 노인이 남긴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태로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를 말이지요. 두 사람은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채율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홍석규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백운, 백발의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홍석규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이 산에 계셨구나. 채율아, 그분은 우리 집안의 큰 은인이시다. 채율은 아버지의 말에 궁금해했습니다. 홍석규는 오래전 일을 꺼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때는 채율이 태어나기 전 홍석규가 아직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큰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홍석규 역시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백운 노인이 나타나 신기한 약초로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산의 모든 약초와 영험한 곳을 꿰고 계시는 분이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산신령의 현신이라 여겼지만 나는 그저 덕이 높은 은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홍석규는 그때 백운 노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자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것을 말이지요.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구나. 오늘 채유리를 도와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갚으신 것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백운 노인이 홍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홍석규는 반가움과 함께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지요. 은인이시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이구나, 석규야. 그새 딸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백운 노인은 채유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준이가 있는 토굴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요. 토굴에서 준이를 만난 백운 노인은 그의 상처 상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몸은 많이 회복되었구나.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노인은 준이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과 피해야 할 관리들의 이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서찬규 대감의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면 이 문서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노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찬규 대감과 함께 일하던 관리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이 인장과 편지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준이는 노인이 건넨 물건들을 받아들고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찌 이런 귀중한 물건을. 선생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저 이 산을 지키며 사는 늙은이일 뿐이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백운 노인은 준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면 성균관 근처에 있는 주컨 서점을 찾아가거라. 그곳 주인 김진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이름을 대면 알 것이다. 그리고는 채율에게도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애기야, 내 마음을 잘 알겠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다. 그 총각이 해야 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채율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준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지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박태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자는 이미 이 산골에서 오래 악행을 일삼아온 자다. 앞으로 더욱 위험한 수를 쓸 것이니 모두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백운 노인은 다시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멀리서나마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준이는 노인이 준 새로운 증거물들과 조언 덕분에 한양으로 떠날 수 있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율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도 커져갔지요. 채율 역시 준이의 떠날 날이 가까워짐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영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백운 노인의 말을 새기며 서로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백운 노인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준이는 며칠 후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도 손에 넣었지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준이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채율에 대한 마음이 날로 깊어져 가는데 이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채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이가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토구를 찾아가
그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요. 준이가 떠나기 전날 밤 채율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 토굴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서 직접 캔 귀한 약초들과 정성스럽게 지은 따뜻한 옷, 그리고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들어있었지요. 도령님, 길에서 드실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채율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하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은혜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한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채율은 바구니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약초 주머니를 꺼내어 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와 상처에 바를 수 있는 가루약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쓰시라고 만든 것입니다. 한양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하니 몸 조심하세요. 준이는 채율이 건넨 약초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약초만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애기 씨, 저에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이곳을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채율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한양의 양반가 도련님이고 자신은 깊은 산골의 가난한 처녀일 뿐이었으니까요. 도령님께서는 한양에서 큰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이런 산골을 다시 찾으실 일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곳이 그리고 애기 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채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도령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은 촛불이 흔들리는 토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준이는 홍석규 부녀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홍석규는 그에게 길에서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약간의 노자를 건넸고 채율은 끝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사 귀환을 빌었지요. 애기 씨, 꼭 다시 만나요. 멀어져 가는 준이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채율은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지요. 준이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로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홍 씨 집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지요. 홍 영감, 그 낯선 총각은 어디로 갔소? 내가 찾는 물건을 가지고 사라진 것 같은데. 박태로는 이미 준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홍 씨 집안을 괴롭히며 복수하려 했지요. 그런 사람 같은 것은 이미 떠났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홍석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태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지요. 당신들이 숨겨준 자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 않겠소? 박태로는 홍 씨 집안의 살림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결탁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고 홍석규가 빚을 졌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려 했지요. 며칠 동안 박태로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채율은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홍 씨 집을 찾아와 박태로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홍석규 부녀의 선한 행실을 알고 있었고 박태로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홍 영감님은 우리 마을의 어른이시오. 박태로 같은 자가 함부로 괴롭힐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 앞에서 박태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채율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준이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준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굳건히 이곳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입니다. 준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태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결탁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고 홍석규가 자신에게 큰 빚을 졌다며 살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홍 영감, 자니가 몇 년 전에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었소.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 텐데 현금이 없으면 살림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소? 박태로는 뻔뻔스럽게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홍석규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박태로는 이미 위조한 차용증까지 들고 나왔지요. 이것 보시오. 여기 잔에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지 않소? 차용증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홍석규의 성품을 아는 이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문서가 있는 이상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채율은 아버지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태로의 음모가 뻔히 보였지만 증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아버님, 저자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꾀를 부린 것이에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런 문서까지 만들어 온 이상 함부로 대항하기 어렵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로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온갖 악행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이웃 마을에서 박태로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가 찾아와 증언했습니다. 그놈이 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제 논밭을 가로챘어요.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의 집을 헐값에 강매한 일, 가난한 농부들을 속여 곡식을 싼 값에 사들인 일 등 박태로의 온갖 비리가 드러났지요.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박태로의 옛 신복이었던 사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주인이 늘 하던 수법입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그놈의 본업이었어요. 도장도 몰래 만들어서 찍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태로에게 당한 억울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운 노인이 마을 광장에 나타나 박태로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태로라는 자는 이 마을에서 10년 넘게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혀온 죄가 하늘에 닿았다. 백운 노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평소 덕망이 높다고 알려진 백운 노인의 증언이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홍석규에게 씌운 빚도 모두 거짓이며 차용증 역시 위조한 것이다.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박태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홍석규를 모함하여 살림을 빼앗겠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박태로가 자신의 신복에게 보낸 편지다. 여기에 모든 계획이 적혀 있다. 편지를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박태로의 음모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박태로는 이 상황을 보고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놈,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괴롭혀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장 훔친 재산들을 모두 돌려내라.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태로는 궁지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박태로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박태로는 이 마을에서 영영 추방하기로 했지요.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보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태로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오랜 악행이 마침내 응보를 받은 것이었지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백운 노인은 채유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애기야, 곧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네가 기다리는 그 총각에게서 말이다. 채율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준이에게서 소식이 온 것일까요? 한양에서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는 전갈이 왔다. 곧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채율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이가 약속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잊혀졌지요. 한편 박태로의 추방으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을 놓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기 시작했지요. 홍석규도 억울함이 풀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딸 채율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지요. 준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할지, 두 사람의 인연을 어떻게 이어줄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채율은 매일 산길에 올라가 준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으며 말이지요. 박태로가 마을에서 추방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채율은 평소처럼 산길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백운 노인이 전해준 소식 이후로 그의 귀환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산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율이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 하나가 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익숙한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도령님, 채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서준이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상처투성이 총각이 아니라 당당한 관복을 입은 의젓한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이는 말에서 내려 채율에게 달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정을 느낄 수 있었지요. 애기씨,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채율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준이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백운 노인이 알려준 주컨 서점의 김진사 덕분에 올바른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가져간 문서와 증거들로 아버지의 누명을 완전히 벗길 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관직에 제수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명예를 되찾으셨고 저 역시 떳떳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기씨와 홍영감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홍석규는 준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지요. 자신들이 도운 총각이 이렇게 훌륭한 관리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서도령, 정말 장한 일을 해내셨군요. 늙은이가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홍영감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는 홍석규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감님, 제가 감히 채율 애기씨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홍석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정식으로 청혼을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과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교차했지요. 도령께서 우리 채율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면야 늙은 아비로서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마침 며칠 후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큰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박태로가 사라진 후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지요. 준이는 이 기회에 채율과의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운 노인도 이때 다시 나타나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흐뭇하구나. 선한 마음씨가 만나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혼례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평소 채율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던 이들은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지요. 혼례날이 되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혼례였지요. 채율은 수수하지만 단정한 혼례복을 입고 준이 앞에 섰고 준이는 정중한 예를 올리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애기씨, 아니 마누라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저야말로 도령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토굴에서 나눈 약속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혼례 후 준이는 채율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석규는 처음에는 딸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했지만 준이가 정성껏 모셔가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놓았지요. 영감님도 언제든 한양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하지만 늙은이는 이 산골이 편하니 이곳에서 지내마. 대신 손자 손녀 얼굴은 자주 보여다오. 한양에서 준이는 성실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고 채율은 현명한 관리 부인으로서 남편을 잘 뒷바라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몇 년 후 채율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에게는 산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박태로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타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행여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운 노인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어딘가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세월이 흘러 홍석규가 세상을 떠날 때 준이와 채율은 그의 곁에서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홍석규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지요.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채율과 준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을 증명해주는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만나 이룬 행복한 결실이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 마을에는 영원히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